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2012년 3회 두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31번 작물 6종에 의한 재배식물의 변화로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6종을 하시면서 재배식물들이 점차 변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종자가 잘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종자가 식물지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탈립이라고 해요. 탈립. 입자가 탈출했다. 식물지에서 탈출하는 건데, 우리가 채종을 하고 이럴 때 자꾸 종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육종학적으로 식물지에 착 달라붙게끔 이제 변화가 되지, 자꾸 떨어지게 하는 육종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자가 균일하게 발화하도록 되어 있고, 야생에서의 생존성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식물체의 이용 부위의 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종한 그런 작물체를 기형식물이라고 해요. 기형식물. 우리가 먹는, 요구하는 그런 특수 부위만 발달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물 육종은 인간이 요구하고, 그리고 기후와 환경의 발달의 변화에 익숙하게끔 노력하는데, 아마 3번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점점 발달되니까 야생에서의 생존성이 더 증가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토지, 경지가 이제 경지 정리된 땅에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잖아요. 실제 야생에서 우리가 키우던 그런 작물들을 놔두게 되면 훨씬 더 야생에서의 피해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이제 야생의 생존성이 감소했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다 여기 보면 1번. 잘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 종자가 탈립이 줄어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2번. 다음 중 교배시, 교잡시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오본과 이제 부본을 교배할 때 양친 식물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조건은 개화 시기, 꽃 피는 시기가 일치해야 암술 수술이 꽃가루가 이제 암술 머리에 묻어가지고 수분 수정 과정을 거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33번 신품종의 육성의 후기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신품종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생산력 검정의 예비 시험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본 시험, 그 다음에 지역 적응성 시험, 농가의 이제 실증 시험, 마지막으로 종자 증식 보급 과정을 겪습니다. 생산력이 맞는지 예비 시험하고 본 시험하고 각각 지역의 적응성 시험하고 농가 실증 시험하고 종자 증식 보급을 합니다. 34번 일반적인 육종 기술의 3단계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다양한 그런 유전자원을 탐구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이런 시기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교배를 통해서 선택하고 고정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신품종의 증식과 보급을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35번. 자가수분, 자가수정을 촉진하는 식물학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폐화수정입니다. 외부에 교잡이 되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수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 봉오리가 진 시기에 자가수정을 하는 과정이 폐화수정입니다. 자, 다른 거 2형 해볼까? 2형의 다른 형태인 거죠. 암술, 같은 품종이라도 암술과 수술의 길이가 장주와 단주와 이런 것이며, 암술대가 긴 경우를 장주와, 암술대가 짧은 경우를 단주와라고 합니다. 자웅 이숙은요, 이숙, 다른 숙기라는 거죠. 암술과 수술이 동시에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 자가 불화성의 원인이 됩니다. 장벽수정은요, 암술과 수술의 화기, 꽃의 구조로 인해서 자가수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가 불합성에 일어날 확률이 있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고, 또한 타가수정의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36번이에요. 품종의 조만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조만성이 뭐냐면요. 식물의 생장 및 발달이 빠르거나 늦는 것. 우리가 이제 조생종, 아니면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부르죠.
빨리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거는 조생종 품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인 평균적인 숫기를 가진 거는 중생종, 그다음에 좀 늦게 우리가 수확하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은 만생종이다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품종의 기상 생태형, 그리고 감온성, 감광성, 기본 영양 생장성 이런 것들로 관련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냉성은요, 냉해, 0도씨 이상의 저온에서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37번이에요. 아까 똑같은 문제네요. 자가불합성의 일시적 타파로 인해서 콧봉오리 때 수분해주는 방법은 뇌수분입니다. 38번. 벼의 유전자원을 평가해요. 그때 1차, 2차, 3차 특성 방법이 있는데요. 유전자 표시할 때 1차는 형태적 특성, 색택, 개화 시기, 성숙기, 모양 등 양적 형질을 특성 조사합니다. 두 번째 2차 특성은요, 병해충 저항성, 불량환경 적응성을 확인하고요. 마지막 3차 특성은 수량성, 이용상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수량성은 3차 특성입니다. 39번, 유전상관과 관련이 없는 것은, 유전상관은 뭐죠? 환경이 아니고요.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형질, 특징의 사이에 따른 관계를 얘기해요. 재배 조건은 환경과 관련 있는 거라서 방황변이 속합니다. 유전적으로 영향 있는 거는 다면 발현, 연관, 생리적 필연성이 유전상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요 꼼꼼하게 읽어봐 주세요. 40번. 멘델의 유전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멘델의 유전법칙은요, 크게 분리법칙, 독립의 법칙, 우열의 법칙이 있죠? 물론 이 유전법칙을 이제 깨뜨려서 또 다른 법칙이 생겼지만, 이 유전법칙의 이제 유전자는 배우자를 통해서 양친의 자손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개체가 배우자를 만들 때 한 쌍의 유전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그리고 개체는 한 가지 유전 형질에 대하여 한 쌍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맨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2번에 들렸죠. 유전자는 계속 변화하여 또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 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맨델의 유전 법칙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41번. 다음 중 메밀의 재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메밀, 저도 참 좋아해요. 우리가 도깨비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도깨비 공유가 이제 김고은에게 주는 꽃다발이 있거든요. 그게 메밀꽃이에요.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 필 무렵, 그런 내용도 있고, 이제 메밀은요 주요 곡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는 대파 작물이에요. 굉장히 빠른 시기에 꽃이 핍니다. 생육기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구하는 구황 작물로도 이용되고, 대신 급하게 이용되는 대파 작물로도 이용이 됩니다. 다른 1, 2, 3번은 틀렸어요. 42번.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과수 중 인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예로부터 자생하여서 온 자생 과수를 나열된 것은 바로 4번이에요. 대추, 밤, 감, 동양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그런 과수입니다. 43번. 고대 문명 발생 지역과 재배 식물 기원지와의 관계에서 벼의 재배지의 기원은, 자, 인도 문명이 바빌로프에서 주장한 벼 재배 기원지입니다. 다른 그런 예시도 각각의 특징적인 작물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 이론 파트에서 더 꼼꼼히 봐주고 가셔야 돼요. 44번. 다음 중 재배를 위한 작물의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주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수익성 중요하죠. 우리가 재배, 작물, 이 작물이라는 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키우는 그런 식물들이 작물이라고 하잖아요. 수익성은 중요합니다. 품질과 수량성, 그리고 생력화. 생력화라는 거는 기계와의 적합한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이병성이라는 게 작물의 병에 잘 걸리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병성을 병에 잘 걸리기 쉬운 성질보다는 내병성을 확인하시는 게 더 좋겠죠. 이게 병에 잘 이겨낼 수 있는 품종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선택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입니다.
45번. 4에서 6km/h 이하의 바람이 작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정도의 속도는요, 약풍이에요. 연풍, 약풍. 근데 이거는 굉장히 증산작용을 좋게 하고요, 광합성도 좋게 합니다. 그리고 풍매와의 가루바지, 꽃가루 수분을 결신작용을 좋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46번. 다음 중 추위와 가뭄에 가장 강한 맹류는 호밀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이제 우리가 가을이나 이제 겨울에 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중에서 호밀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장 잘 자라고 원산지가 아프가니스탄이고요. 내냉성이 굉장히 강해서 마이너스 영하에서도 잘 버팁니다. 47번. 다음 중 생력 재배를 위한 개성사항으로 옳은 것은 생력 재배, 생산력 활성을 위한 재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저장 시설을 자동화하셔야 돼요. 자, 1번. 농기계 활용도를 높여주셔야 되고요. 수확물의 공동 판매를 해서 그런 작업이나 이런 걸 더 편리하게 하셔야 되고, 농기계 등을 개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처리하신다는 거. 최소한 노동력을 절약하고 정밀농업을 위해서 농약도 사용하는 그런 과정이 생력 재배입니다. 48번. 벼의 줄기 속을 갉아먹는 해충. 해충의 종류가 많죠. 그중에 그 줄기 속 갉아먹는 거는 이화 명나방입니다. 벼멸구는요, 벼대 아랫부분을 흡즙해서 둥근 모양을 말라죽게 하고요. 홍명나방은요, 잎은 표피만 남아서 백색이 되게 하고, 물바구미는 벼의 그런 품질을 청미, 삼미 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해충마다 피해 끼치는 그런 부위나 그런 증상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세요. 49번. 다음 중 파종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봄에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완두를 가장 먼저 심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완두가 콩가잖아요. 근데 최저 온도가 1에서 0도이고 최종 온도는 20도예요. 그래서 봄에서 가장 먼저 빨리 파종하는 콩가 작물입니다. 저도 빨리 심어요. 그래서 완두 이거 기억해 주세요. 50번. 벼를 재배할 때 중간 낙수, 중간 물떼기라고도 합니다. 이것의 주요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무효분호를 억제시켜준다. 맞고요. 뿌리의 활력을 촉진시켜주고 잡초의 발생을 이제 억제시켜준다. 이게 좀 세모 애매하죠? 양분의 흡수가 촉진된다. 네, 건토 효과를 통해서 이제 무기질이 이제 유기화의 무기화가 되면서 양분 흡수가 촉진되거든요. 물론 이게 물을 빼면서 잡초가 애매한데 하지만 이게 가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에요. 51번. 발화에 미치는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종자의 발화의 적당한 온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10에서 20도다. 이게 틀립니다. 벼의 그 발화의 온도는 30에서 35도고 물론 작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벼의 발화 온도는 밑에 있어요. 자, 가을에 파종하는 맹류 종자들은 발화 최저 온도가 2도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류, 보리도 가을에 많이 파종하세요. 자, 그리고 호박, 오이, 멜론, 여름 작물의 발화 최저 온도는 10도씨. 10도씨는 너무 낮아요. 우리가 이제 더 높은 온도에서 얘가 발화가 되고 그게 최적 온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산성 토양에 매우 약하여 석회시용. 석회는 뭐가 들어있죠? 칼슘이 들어있죠? 석회시용으로 산도를 교정하고 파종해야 하는 작물로 나열한 것은 산성 토양이 약하다, 내산성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콩가 작물, 시금치, 상추, 보리 이 작물들은 꼭꼭꼭꼭 외워주세요. 되게 자주 나와요. 콩가 작물, 시금치, 상추, 보리, 산성에 약하다. 자, 53번. 다음 중 종자 저장 시 건조제로 쓰이는 것은 딱딱딱딱 보시고 이거 1번 것으로 뿌려주셔야 돼요. 염화 칼슘입니다. 54번. 토양 경운 작업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경운이 뭐죠? 경운하면 경운기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이 경운이라는 거는 토양을 이제 파가지고 뒤집어 엎거나 가는 작업들을 경운이라고 합니다.
병원을 통해서요, 잡초의 발생을 뿌리를 끊어주고 발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또 합니다. 답은 3번이 틀렸어요. 55번. 벼의 감수 분열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수분 수정하는 시기인데 이때 저온의 피해를 입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벼의 냉해가요. 지연형 냉해, 장애형 냉해, 병해형 냉해, 종합형 냉해로 총 4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 감수 분열기에 피해를 받는 게 바로 두 번째인 장애형 냉해예요. 이때 냉해를 받게 되면 쭉정이가 발생됩니다. 쭉정이가 뭐냐면요, 벼의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충실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수분열기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56번. 오이를 재배할 때요, 하우스 내에 묘를 정식한 후에 초기에는 터널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가온, 보온, 관리한 다음에 후기에는 무가온 또는 피복을 제거하여 자연 상태로 재배하여 4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방법을 반촉성 재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배할 때요, 오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촉성 재배, 반촉성 재배, 억제 재배, 터널 재배, 조숙 재배 이렇게 여러 가지 시기를 이제 촉진시키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조건을 조절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파종부터 이제 초기에는 터널에서 가온 복원하지만 후기에는 무가온 피복 제거하는 방법이 오이 재배에서는 반촉성 재배라고 얘기합니다. 57번. 벼를 싹 틔울 때, 싹 틔우는 거는 최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벼를 파종하실 때 그냥 싹이 안 틔운 상태에서 파종하시기보다는 최하시키고 나서 이제 파종하시면 훨씬 더 묘가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약 2mm 정도 싹을 틔운 다음에 파종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더 길게 하시면 여기 싹 난 게 상처가 나거든요. 이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2mm가 가장 좋습니다. 58번. 과실의 수확 후 예비 냉장이죠. 예비 냉장을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장 수송 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냉을 실시합니다. 답은 2번이에요. 59번. 이 문제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대 잡종, 자가불합성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작물로 나열된 것은 우리가 F1 종자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걸 만드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인공적으로 교배하거나 웅성부임성을 이용하거나 자가불합성을 이용하는데 자가불합성은 다 보시면 배추가 같은 말로 십자화가죠. 답은 1번 무배추입니다. 60번. 다음 중 병해충 방법에 있어서 화학적 방제에 속하는 것은 바로 농약을 살포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풀어보셨죠? 궁금한 거 있으면요,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화이팅!